또 서울에서 보면 두 달 사이에 막 2억씩 떨어지는 곳이 이제 있다고 하고, 이런 경우 아무래도 내 집을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참 힘든 시간을 좀 보내고 있는데, 이렇게 작년 대비 이렇게 급격하게 빠르게 이렇게 가격이 떨어진 거는 왜 그러는 걸까요? 일단 뭐 계속 말씀드렸지만 심리가 뭐 100포인트, 120포인트 가다가 61포인트로 떨어지니 안 되는 건데, 하여튼 하락의 궤도가 추세적으로 보이잖아요.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팍 떨어지니까 이게 파는 사람도 도대체가 얼마 가격인지, 사는 사람도 이거 더 떨어지는 건 아닌지인데, 급금의 거래를 그나마 공통점인 걸 찾아보면 이 단지들은 역세권 소형 단지더라고요. 이거는 대세가 만든 버블인데, 생각해보세요. 역세권은 대세죠. 역세권은 좋아하죠. 역세권 대세죠. 그리고 1, 2인 가구가 대세죠. 그렇죠. 1, 2인 가구 늘어나고 대세죠. 있죠. 네. 1, 2인 가구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럼 소형 평형이 대세죠. 그렇죠? 그런데 소형 평형은 어때요? 갭 투자가 좀 더 수월하죠. 수월하죠. 네, 그 절대가가 그래도 좀 네, 저렴한 가격 편이니까. 떨어질 때 뭐 70%, 80%까지 나오니까. 그리고 2021년에 막 비트코인 열풍 불면서 이런 2030들이 바로 여기 역세권 소형이에요. 쉽잖아요. 역세권이고 1, 2인 가구고 대세고 갭 한 20%면 살 수 있고, 수원에 어떤 단지를 보셔서 깜짝 놀란 이유가 한 20년 된 단지인데 최근 2년간 오른 게 10년간 오른 것보다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고 놀랐는데, 어쨌거나 이건 단기 투자 수요가 많이 들어간 거고, 이게 단기 갭 투자가 왜 힘드냐? 뭐 말씀드린 금리가 오르기 때문에 레버리지가 과도했기 때문에 떨어진다. 그래서 역세권 소형 단지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 좀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지금 좀 타격을 많이 받은 데가 어떻게 보면 역세권 소형 주택의 가격이 타격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다. 네. 그럼 용산, 서초, 강남 이런 경우는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자유로울 수 있나요? 아주 자유롭죠. 종부세 있잖아요. 종부세 아무나 내지 않잖아요. 종부세 낸 사람 중에 다주택자 비중은 계속 증가했어요. 그냥 계속 다주택자들은 다주택을 유지했다는 소리예요. 문재인 정부 때 사지 말라고 했잖아요. 다주택자 뭐 그렇잖아요. 근데 그걸 막 10억, 20억 주고 사신 분들이 이제 용서강 1호 아파트를 20억 정도 하나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냥 고가주택 대출은 상관없이 제한 걸었는데, 그렇죠. 현금으로 사신 분들이 그분들이기 때문에 대출에 민감하지 않죠. 뭐 말해 뭐합니까. 근데 이제 2008년에 불황이 시작이 어디였냐면 대한민국 집값은 반포였어요. 반포 자이, 레미안 퍼스티지, 지금 뭐 30억 좀 떨어졌죠. 26억인데 뭐 중공업 미분양이라니까요. 네? 이래 반포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반포에서 중공업 미분양이 나와? 뭐 레미안 원벨리 뭐 앞으로 많잖아요. 거기 만약 중공업 미분양 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일반 미분양하고 중공업 미분양하고 좀 차이가 있나요? 그렇죠. 자, 중공업 때까지 보통 2년, 3년 걸려요. 중공업 미분양은 건설사에서 20개월 넘게 팔아도 팔렸다, 안 팔렸다? 안 팔린 거. 안 팔린 거예요. 엄청 오랫동안 매매받은 물량이 안 팔린 거예요. 그럼 이제 일반 분양 물량의 미분양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보입니까? 뭐 서울에서 미분양 다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공개하는데 다 까지도 않잖아요. 근데 중공업 미분양은 다 보인다, 안 보인다? 보이죠. 밤에 다 불이 켜져 있죠. 불이 다 꺼져 있다? 불이 다 꺼져 있죠. 그러니까 더 무서운 거죠. 그리고 건설사도 무섭죠. 왜냐면 공사비를 못 받으니까. 다 지웠는데 그냥 수금인데, 이거 최악의 시그널인데 이게 어디에서 일어났다? 반포에서 일어났다. 엄청 충격이 큰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뭐 리먼브러스가 한 4, 5위였는데 리먼브러스가 무너졌다? 충격이죠. 근데 지금 2008년과 다른 거는 2022년 어디서부터 무너졌냐면 경기도 남부 지역. 경기도 남부. 의왕, 용인, 수원. 여기는 왜 무너졌다? 고가 대출 금지시키니 대출이 어느 정도 그때 당시 됐단 말이에요. 19년, 20년대. 네. 그래 난 경기 남부에 좋은 아파트 살 거야. 신축. LTV 최대 받아서. 여기가 지금 그래서 금리가 오르게 여기부터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용인, 수원도 대장이긴 하지만 대한민국의 그 반포는 아니기 때문에 뭐 2008년에 어떤 패닉 이런 장은 오래가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죠. 왜냐면은 견고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출을 받을 한도가 많은 지역은 그렇죠. 특히나 더 그 대출 의존도가 높다 그렇죠. 보니까 네. 아무래도 대출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충격이 직접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실제 상황이다. 집값도 거기서부터 하락하기 시작했죠. 서울부터가 아니라 작년 8월부터.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작용을 해서 더 빠르게 네.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또 이번에 11월에 서울, 경기 4군데 제외하고 전부 지방까지 다 조정지역 규제를 이제 풀었는데요. 기사에서는 여전히 매수세가 없다, 그래서 하락 중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실제로 데이터에서도 그렇게 잡히나요? 통계 성적표는 뭐다? 매매가 변동률이에요. 매매가 변동률이 성적표예요. 성적표를 볼게요. 하반기 이후에 현재까지 부동산 114 통계예요. 가장 큰 폭의 하락을 기록한 거는 그러니까 하반기 7월부터죠. 11월 말까지 0 정도가 있는 인천, 중구가 가장 많이 떨어졌어요. 6% 정도.
평균 6%. 그 다음에 또 인천인데 구도심인 남동구. 이거는 이제 결국엔 뭐 검단 신도시 입주인데 뭐 아니겠지만 입주로 인천이 몸살을 앓고 네. 있는데 막상 검단이 있는 인천 서구가 많이 떨어진 게 아니라 어디가 떨어졌다? 옆에 있는 구도심이나 그 주변에 있는. 뭐 이런 지역들이 떨어진 건 뭘 의미하냐면 지금 이사 중인 거예요. 그렇죠. 구도심에서 사람들이 이제 내놓고 신축 쪽으로 가는 이사 중이 실제로 가구 이동을 봐도 다 나오는데 그러면 결국에 검단 신도시 입주가 내년 정도에는 마무리되거든요.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격차가 많이 벌어져 있을 거다. 어느 정도 이제 뭐 지금 뭐 전세가 너무 싸요. 뭐 검단에 여러분 헬리오시티 최초 전세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처음에 엄청 쌌어요. 엄청 쌌죠. 그래서 이렇게 신도시와 구도심의 격차가 인천은 벌어질 것 같고요. 이 경기도는 가장 많이 떨어진 곳이 의왕시입니다. 의왕시가 한 4% 정도 떨어졌고 그리고 비규제 지역이었죠. 과거의 비규제 지역 황태자, 경기 북부, 동두천이 그 다음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서울은 송파구가 제일 많이 떨어졌고 강동구예요. 이런 지역들은 이제 원래 강남 4구잖아요. 네. 근데 이제 어떤 이선 도시라고 할 수 있죠. 찐 강남, 강남 서초와 그렇지 않은 지역들이 지금 갭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거 왜 벌어지냐? 뭐 레버리지의 격차겠죠. 어느 정도 이제 자기 돈으로 살 수 있는 부분과 레버리지 많은 낀 부분이라고 밖에 설명이 안 돼. 왜냐면은 공급이 없잖아요. 내구따 뭐 공급이 있거나 뭐 입주가 발생하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는 것은 내구 중에서도 결국에는 정말로 이 격차도 상당하다. 이 자산의 격차가 상당하다. 그 강남 4구 안에서도. 네, 상당하다. 상당히 진행되었다. 이 상위 10% 내에서도 격차가 상당하다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IMF 97년도, 2008년 금융위기, 코로나 이 세 번의 구간 동안에 상위 10%가 차지하는 비중 계속 늘려왔어. 그럼 보세요. 강동 송파도 강남 4구인데 집값이 떨어졌어. 그리고 금리에 타격을 받아. 그럼 또 이 부가 어디로 이전돼요? 강남 서초로 가는 거. 그러니까 여긴 더 떨어지고. 그러니까 거의 상위 10%가 아니라 상위 5%, 상위 1%의 집중도는 갈수록 커지는 그런 상황인 거죠. 금리가 또 높아지고 있고 반대로 이제 집값은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1주택자인 분들 같은 경우 이런 분들은 팔고 이런 분들이랑 좀 버텨라. 이런 좀 기준이 있을까요? 수도권 거래량이 가장 많이 터진 게 2020년이에요. 하여튼 뭐 2020년은 난리였어요. 2020년에 서울, 인천, 경기 거래량이 44만 건인데 2021년에 27만 건, 지금 7만 건이에요. 지금. 그래서 엄청난 폭락이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2021년이 뭐 고점이라고 한다면 거래량이 별로 없었어요. 거래량이 많아야 빵 터지잖아요. 거래량이 별로 없었고 2020년이 제일 많았어요. 근데 아까 가격이 제가 2020년까지 떨어지는 단지가 있다고 네네네. 했어요. 근데 언제 제일 많이 샀다? 2020년에 제일 많이 샀어요. 그럼 만약에 가격이 2019년까지 간다. 그러면 2020년에 많은 그런 행위들이 일어났는데 손실을 본 사람들이 그렇죠. 어림잡아도 또 2배잖아요. 27만 건이니까. 많아진다는 그렇죠. 거죠. 내가 산 집이 지금 아까 심리지수 말씀드렸죠. 정말 지금 거의 어려운 바닥. 상황인데 네. 시작부터 지금 2019년으로 확 떨어진다? 이거는 이게 적정 가격이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샘플이 없잖아요. 근데 일단은 지금 공개가 빨리 된다 안 된다? 다 된다. 누구나 볼 수 있다. 그리고 거기에 뭐 실시간으로 나온다. 거기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비정상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거나 공포 심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019년까지 시작점에서 떨어졌다. 이러면 이제 자금 여력이 없으면 매도할 타이밍. 왜냐면 패닉셀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거 다 손해본 사람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조용히 나만 손해보고 딴 사람 손해 안 보면 차라리 낫죠. 근데 20년 이상으로 거래가가 한두 개 늘려지는데 이 정도에서 계속 거래가 된다. 이런 건 버틸만 한 거예요. 왜냐면은 아주 짧은 시간에 지금 상당히 안 좋은 심리나 아주 짧은 시간이죠. 시간은 짧지만 충격이 크단 말이에요. 짧은 그렇죠. 시간에 뺨을 이렇게 살짝 이렇게 열 대 맞는 거랑 갑자기 내가 좋아하던 사람한테 한번 세게 맞는 거랑 충격이 다르단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한 번에 세게 맞아도 귀가 얼얼한 상황에서는 물론 절대적인 뭐 미분양이나 임계점도 낮지만 상당히 충격인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 테스트인 거예요. 그 아파트에 대해서는. 세게 이렇게 맞았는데 지금. 그런데 20년 이상으로 거래가 되고 있다. 이건 이제 버틸만 한 것이죠.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2020년, 21년도에 매수를 했어요. 비싼 가격에 매수를 했는데 이 가격이 오히려 2019년까지 내가 산 가격보다 훨씬 더 그 아래로 네. 떨어지게 되면 이거는 이때는 이제, 오히려 네. 매도를 해야 된다. 네. 자금 여력이 뭐 버틸 수 있으면 뭐 장기 우상향 하기도 상관없는데 지금 금리를 감당을 못 하겠다. 이러면은 사실 하시는 게 맞죠. 가격 수준을 봐라. 19년 이하로 지금 벌써부터 떨어지고 떨어졌냐. 그리고 내가 그런 그 예를 들어서 뭐 감당하기 주택 어렵다. 대출을 받았으면 네. 그 감당이 안 되는 경우에는 네. 매도까지 생각을 해야 네. 된다. 네.
그럼 지금 현재 그 무주택자들이 좀 꾸준히 보면 좀 좋을 지역을 좀 알려줄 수 있을까요? 경기도는 키워다 자족 도시예요. 여러분들 신도시 할 때마다 맨날 정부에서 하는 게 뭐예요? 신도시는 뭘로 만들어야 된다고요? 자족 도시. 이제 GTX가 아니라 GTX 안 타게 해주는 도시가 어디냐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불황장이 되면요, 사람들 심리가 현실 입지로 봐요. 현실 입지. 10년 후에 뭐 이거 안 본다니까요. 시야가 좁아져요. 구축이라도 좋아. 옆에 우리 아이 걸어서 갈 수 있어? 학원 많아? 차 타고 뭐 10분 내 대형마트 갈 수 있어? 혹은 미래 호재라고 해도 지금 공사하고 있어? 터 팠어? 이 정도만 본단 말이에요. 실제로 확인해보면 그런 지역들은 집값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현실 입지인데, 이 고양시가 바로 그런 곳이에요.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3개의 일자리 클러스터가 삽을 이제 뜰 예정이에요, 올해. 그래서 일산 테크노밸리, 그리고 CJ 라이브시티, 그러니까 K 아레나 뭐 이런 거, 그리고 방송국이 들어갈 이제 방송 영상밸리, 이런 부분들이 미디어 산업들이 다 들어서 이제 착공이 될 예정인데 거의 25, 26년 사이로 준공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고양시는 하여튼 한강변을 꼈는데 이거 뭐라? 그 좋은 일자리가 있어. 이런 부분들이 거고, 지방은 일단은 실수요인 2, 3인 가구 증가하는 곳. 여기가 이제 청주, 2차 전지, 바이오. 팁을 하나 더 드리자면 데이터허브 아까 앱을 말씀드렸는데 2가지를 좀 보시는 거예요. 남들 다 보는 거 보지 마시고요. 아까는 인구 전입사유 보라고 했고, 인구 전입사유, 네. 가구 이동 통계도 나와요. 가구가 되게 중요해요. 주택의 수요는 인구가 아니라 가구예요. 2, 3인 가구가 어디로 가는지가 데이터허브에 보면 가구 통계가 나오는데, 청주시 그러면 2, 3인 가구가 얼마큼 증가하고 있는지가 나와요. 그리고 서울은 이제 고밀 도시인데 최고밀 도시가 영등포구예요. 준주거 지역이 제일 많아요. 준주거 지역이라 하면은 입지는 좋겠죠. 뭐 예전에 뭐 공장도 있었고 산업의 역군이 되는 도시니까. 근데 거기 대부분 굴뚝 산업들이 많아요. 성동구, 뭐 레미콘 부지나 이런 부분 다 준주거 지역들. 굴뚝은 갈 수밖에, 이렇게 사라질 수밖에 없고 거기에다가 주거라든지 상업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들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다. 고양시나 뭐 지방 같은 경우는 청주, 서울에서는 영등포구, 이 네. 세 지역을 좀 눈여겨보면 좋다. 그러면 또 이제 언젠간 내 집 마련을 이제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럼 이분들은 타이밍을 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CSI 지금 60, 70인데 80포인트에서 90 정도로 간다. 이러면 이제 대세 상승기고, 100포인트 넘으면 이제 상승이고, 개별 단지는 지역별로 전세가율 아까 말씀드렸죠. 또 하나 봐야 되는 게 이제 앞으로 소셜 빅데이터예요.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 소셜 빅데이터? 요즘 이제 뭐 카페나 뭐 호객노노에 아파트 찍으면 뭐 나와요? 이야기 나오잖아요. 댓글. 이 아파트가 뭐 어때요, 저때요. 아, 네. 거래량이 요즘 있어요, 없어요? 요새는 별로 없죠. 실거래가 나와요, 안 나와요? 잘 안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 이야기는 매일마다 쏟아져요, 안 쏟아져요? 이야기는 계속 나와요. 댓글은 계속 그게 늘어나요. 데이터예요. 그게 데이터예요. 그게 데이터고, 어떻게 보냐면 보통 이제 이게 불안한 아파트일수록 개발 호재를 막 올려요. 거주민들이 지하철 막 올리고, 여기 막, 여기 너무 최고다, 짱이다. 뭐 인정합니다. 같이 살고 싶으면 집값 떨어지면 안 되니까. 근데 그것보다는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어디가 좋냐면, 예비 실수요자들의 질문이 많은데, 예를 들면 사소한 거, 마켓컬리, 뭐 쿠팡 돼요? 뭐 학교는 어디 배정돼요? 쓰레기 분리수거 뭐 며칠이에요? 뭐 몇 동 몇 호인데 이 조망이 어떻게 돼요? 아, 실제로 이사를 가려고 하는 그 예비소유자의 수요자가 물어보는 것들. 네, 예비 소유자의 질문이 많은 곳, 이런 것들이 앞으로 더 많이 물어보실 거거든요. 예전에 이런 게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질문을 할 수도 없었고 채널이 없잖아요. 누구한테 물어봐요. 근데 요즘에 서로 소통하잖아요. 입주민 맞아요, 예비. 맞아요. 근데 소통이 잘 일어나고, 이런 이래요. 그럼 어때요, 여러분들? 그런 단지가 눈에 보여요. 보면은 되게 이런 것까지 디테일하게 계속 물어. 이 거래가 안 되는데. 그럼 나중에 거래 터졌을 때 여기부터 이제 거래가 드러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는 알 수 있는 시대가 됐다. 이야기는 매일마다 생성된다. 여러분 꼭 이거를 기억해 두세요. 지금같이 거래가 없을 때. 실제 예비 수요자들이 질문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지 여부를 호기노노에서나 이런 그 댓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댓글에 많죠. 또 10년 넘게 또 이제 그런 빅데이터를 다루는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만큼 또 이제 과거부터 현재까지 그런 부동산을 또 오랫동안 이제 봐오셨잖아요. 나중에 결국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이런 하락장에서 어떤 행동을 하셨나요? 대한민국 부자는 이제 서초구도 아니에요. 강남구예요, 강남구. 강남구 투자자들이 일단은 강남이 탄생 이후로 대한민국의 빅플레이어고 앞으로도 빅플레이어가 될 건데, 이 사람들 제가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린 매수 패턴을 말씀드렸어요. 등기정보광장에 가면 뭐 알 수 있다. 이 사람 특징은 하여튼 2, 3년 전에 미리 사요. 오르기 전에. 그리고 아무도 관심 없는 지역. 이런 데를 사는 게 거의 90% 이상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투자 효율이 엄청 좋은 거죠. 아무도 관심 없는데 2, 3년 전에 산다? 이건 상당히 쉽게 살 수 있는 건데 이들의 패턴은 이제 패닉장 앞에서 신중했다는 거. 그리고 장기적으로 정보 정책을 보는 눈이 있다. 결국에는 이게 대세를 추종하지 않는 투자 심리가 일단 첫 번째고, 그리고 끊임없이 이제 장기적으로 봐야려면 그때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소갱론은 막 3개월치 보지 마시고 전체 얘기를 보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장이나 정책을 학습력이 일단 있어야 돼. 장기적으로 본다는 건 학습을 해야 된다는 소리인데, 이게 앞으로 IT 디바이스가 계속 발달하잖아요. 예전에 이런 네이버 뭐 없었어요. 2008년에 이런 것, 호갱노노나 이런 어플들이 계속적으로 고도화되면서 시장이 되게 거칠어져요. 엄청 급등합니다. 그럼 막 급락합니다. 막 이런 상황이 돼요. 너무 어려워요. 잘 보세요. 근데 시장에는 어떤 실제적인 가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실제 이 심리에 흔들리지 말고 보이지 않는 가치가 있을 거 아닙니까? 보이진 않지만. 근데 이게 괴리도가 커질 거 아니에요. 와, 폭등, 폭락. 시장이 어떻게 변하냐에 따라서. 네. 근데 이 괴리만큼 강남 사람들은 이게 학습이 됐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 거예요. 더. 근데 이런 학습력, 그리고 투자 심리,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더욱더 중요해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대중과 다르게 행동하는 부분이 네. 첫 번째네요. 김포 같은 경우 2014년에 김포를 가장 많이 샀어요. 강남 사람이. 2014년에요? 김포가 미분양이 2,000개, 3,000개 나올 때였어요. 정말 저희도 힘들었을 때 건설사도. 그때 제일 많이 샀고, 19년에 또 19년 아까 떨어진 돈이 있었잖아요. 그때 또 김포를 또 많이 샀어요. 지금 뭐 떨어져도 그러니까 버틸 만한 가격이. 제가 19년 아까 말씀드렸죠. 19년. 그러니까 19년이 하여튼 많이 넘어요. 김포도 지금 떨어지긴 했지만 강남스는 2019년에 많이 샀다는 거는 하여튼 그 정도면 할 수 있다는 힌트고, 용산은 2015년에 제일 많이 샀어요. 이미 생각해보면 2015년에 샀으면 지금 뭐. 그렇죠. 그때 이제 정부에서 정책이 나왔는데 뭐냐면, 용산 공원 부지에 이제 복합시설 조성 지구라, 이 좀 어려운데, 유엔사가 있고 유엔 수송부가 있고 캠프킴 3개가 있어요. 이게 이제 상업 용도로 만든다는 건데, 15년에 얘네를 조성해야겠다. 근데 취지가 뭐냐면, 미군 이전시켜야하면 돈이 필요한데 3조가 필요하대. 그러니까 빨리 얘네부터 조성을 해가지고 옮겨야겠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옮기겠다는 거예요. 평택. 그렇죠. 하겠다. 그러니까 그때 2015년에 매수한 거야. 그러니까 정보 정책하는 것도 잘 보는 거죠. 그냥 막 무턱대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뭐 보수가 하면 뭐 집값이 떨어지고 뭐 이런 것들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거나 이런 고수들은 정책의 궤를 다 알고 있다. 그래서 이런 정책도 정리 많이 돼 있죠, 요즘에. 그런 것들을 보시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